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백승주입니다.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서 가장 많이 본 그림이 뭡니까? 말이죠, 말. 적통한 말. 말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외국의 국가 거의 최고 지도자급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이. 말 밑에 쓰인 글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새겨서 보니까 한자어로 써져 있는데, 마족 유인. 말이 디디는 그게 족적 인이 남아야 된다는 거 있고, 나철 유훈. 쇠고리로 된 고리를 잡아당기면은 쇠고리에 손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손이 얼마나 힘이 세면은 쇠고리 흔적이 남겠어요. 말이 아무리 정통하고 힘이 세도 바위를 딱 뛸 때 바위에 눈길에 걸었을 때 발자국처럼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가볍게 살지 마라. 이렇게 느낍니다. 가볍게 살지 마라. 이걸 한평생 살면서 가볍게 살 때도 있고, 무겁게 살 때도 있고, 늘 가볍게 살 수도 없고, 늘 무겁게 살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쭉 빠질 때쯤, 그래도 발자국 하나 정도 남기고, 문고리에 손자국 하나 남겨야 되지 않냐. 이런 덕담이면서 이제 교훈이 남기는데, 좋죠. 말이 바위를 디디면은 족적을 남기고, 문고리를 잡으면 문고리 흔적을 남기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조금 진전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말과 관련된 이야기죠. 옛날에는 탱크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구축함이나 전투기 이런 게 없을 때는 가장 기동력 있고 가장 센 무기가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무기와 관련된 사태가 생겼죠. 안보적 교훈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1월 3일 날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군사 분야에 연구를 해왔지만은 그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가 그 전날 슈퍼마켓에 가서 자기 별장 옆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태연하게 슈퍼마켓에 가서 뭘 샀느냐? 시장에 가서 백악관에 사용할 석재 자료를 매입하고 직접 돈을 매입하고 이런 태연하게 쇼핑을 즐기고 들어가서 사인을 합니다. 10시 46분에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해서 1월 2일 날 10시 46분인데 딱 2시간 15분 만에 마두로 부부가 체포됩니다. 충격적이죠. 2시간 15분. 아마 대구에서 KTX로 서울 오는 시간쯤 될 거예요. 여기서 차가 막히면 용산서 강남 가는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어. 1월 3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공습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북에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9배 크기, 한반도의 5배 크기. 인구가, 나라가 혼란스러워 인구 통계가 잘 안 잡힌다 그래요. 3,100만에서 한 800만, 700만까지 나오는데, 인구 센서스가 몇백만 5천원은 참 처음 듣죠. 베네수엘라. 그런 큰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민 소득이 88달러, 61년 소득이 88달러인데 베네수엘라 그때 우리보다 얼마나 소득이 높았느냐? 13배 많았습니다. 1000달러였습니다. 그런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런 베네수엘라를 트럼프와 군사작전 딱 시작하고 2시간 15분 만에 완결시킵니다. 놀라운 거죠. 미리 또 기습작전도 아니에요. 미리 예고된 작전이야. 너 까불면 너 잡아간다. 이렇게 계속 예고를 5개월 동안 했고, 1기 트럼프 정부 때 마두로를 기소를 했어요. 마약 판매 혐의로. 그래서 트럼프 전쟁 명분은 전쟁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국내법 기소된 범죄자를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법을 집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쟁이죠. 이 전쟁입니다. 이 사태를 평생 군사 분야, 안보 분야를 연구한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큰 나라를 2시간 15분 만에 저렇게 완벽하게 미국 즉 부상자는 거의 없죠. 저쪽 경호인력 한 40명 정도 경호인력도 대부분이 쿠바 출신이다 그러죠. 이 충격적인 사태를 전 세계인이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전 세계인이 충격받던 걸 봤습니다. 이 마두로 참수 작전에 참여했던 그 모습들이죠. 델타 보스 1971년에 창설돼서 모든 작전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델타 포스 공수인데 이 부대들이 임무를 철저하게 분담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했는 거죠. 관절 집투하고 최정예 특수부대를 하고 관절 급수받고 여기에 모두 위장하고 또 실제로 모든 대비를 다해서 전투기 정밀을 타격하고 작전을 성공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서 해군 함정을 이송을 해서 법정에 세우는 거죠. 이런 과정이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진짜 세계 역사, 전 역사상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작전이 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큰 나라를 상대로. 그래서 이 작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생기죠. 여러분 각자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제가 세미나에 보고 이렇게 그림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흘린 사진 하나 만들어줘. 트럼프한테 얻어맞고.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합성 사진입니다. 왼쪽 분은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트럼프죠. 빨간 모습. 한 대 얻어맞고 코피를 줄줄 흐는 게 유엔이 한 방 대기 얻어맞은 겁니다. 유엔 헌장의 가장 정신은 뭡니까? 유엔 헌장 정신은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헌장의 내용에 따라서 유엔 헌장에 따르면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서는 주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관여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여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 안보리의 상임이사 비상 결의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는 거예요. 유엔 헌장도 한 방 맞았고요. 유엔 기구도 완전히 한 방 맞았습니다. 유엔이 항의하니까 트럼프 그러면 유엔 산하 기구에 미국이 재정 분담금을 다 삭감하고 철수하겠다. 물론 마두로가 미국 국내법에 기소됐지만 명백한 유엔 헌장 정신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국제 정치적 학자들을 모여서 담론을 펴죠. 학자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학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학자 생활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이론의 기능이에요. 기본 경제인데. 뭐 이래 설명하니까 이래 설명되고 저래 설명되고 학자들 좀 그래요. 학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이론이라는 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저렇게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현상도 설명하면 이상주의로 보면 유엔 헌장을 파괴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현실주의자로 보면은 야 현실이 이론 정치라는 게 그렇지 모경에서도 그렇게 이론도 정립해놨거든요. 우드로 윌슨 잘 아시죠? 우드로 윌슨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국제 질서를 만드는 염원을 가졌어요. 이 염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상주의라고 해요. 아이디얼리즘, 유토피아이즘. 전쟁이 없는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국제연맹이잖아요. 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고 국제연맹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앞제하에 있던 동북아파와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윌슨 자율주의에 의해서 독립이 추구되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우리나라의 거대한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윌슨 자율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이 윌슨한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편지를 보내요. 조선이 독립을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받아서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여인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 에디스 윌슨이에요.
저분 유명합니다. 이런 거 찾아보세요. 어떤 혹자는 에디스 윌슨이 미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센 여성. 힐러리 이전에 힐러리를 포함해서 가장 힘이 센 여성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두 번째 부인인데 윌슨이 이분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뭐 걸렸냐면 대통령직에 있다가 뇌졸중이 걸렸어요.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에디스 윌슨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장악했어. 대사도 임명하고 심지어 장관도 임명하고 정책도 결정하고 했다 해서 무서운 분이 이 에디스 윌슨인데 에디스 윌슨을까지도 전달되게 했는데 한국의 독립을 촉구하는 사안이 실제로 윌슨한테 전달했는지는 뭐 논란이 있는 부분. 이 에디스 윌슨이 제가 에디스 윌슨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미국 상원에 가서 토론회를 하는데 상원의 의원 보좌관들하고 그 당시에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굉장히 내절적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인 역할을 하던 네 번째 부인 김옥에 대한 이야기가 김옥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 이런 주장이 학계에서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옥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미국 역사에도 그런 역할을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에디스 윌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스 윌슨을 막 조사해 보니까 이 시크릿 프레지던트 비밀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했는데 이 분이 또 진지하게 반응을 해요. 나는 그 권력자 행사 행갈이고 스튜디오스 역할을 했다. 스튜디오스 리더십. 나는 스튜디오스 역할을 했다. 아픈 사람 늘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리더십만 했지. 내가 한가해도. 스튜디오스를 우리가 한 10시간 동안 해도 권력자 아닙니까? 비행기 타면은.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예? 밥 안 주고 콜라 안 주고 물 안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2년간 스튜디오스에 보세요. 2년간 비행기 타는데 스튜디오스 얼마나 권력이 세질지. 혼자 다른 사람 물 다 주고 물 안 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싹싹 빌어야 되겠죠. 스튜디오스 리더십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튼 에디스 윌슨은 정치적으로 변명은 나는 스튜디오스 역할밖에 안 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자료를 보면 에디스 윌슨이 그렇게 권력이 시했습니다. 어떻든 윌슨의 이상주의는 본인의 뇌졸중. 미국은 윌슨은 국제연맹을 만들어 놓고도 가입을 못해요. 이 에디스 윌슨의 이상주의가 쭉 그 뒤에 하나의 국제 질서의 하나의 노음으로, 쉐럴 노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유엔 창설입니다. 유엔 창설인데 이 이상주의가 모겐소라는 사람은 1940년 이분은 국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Politics Among Nations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현실주의의 이론적 완기를 지었다 이렇게 해요. 이제 국제 정치는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어. 힘이야 힘. 힘을 정치하고 힘을 증강시키고 힘을 관리하고 힘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현실이다. 현실주의다. 국제정치에서 지배하는 팩트는 힘뿐이다. 힘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세력균형이다. 세력균형. 이런 것을 강조하는 모겐소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모겐소가 윌슨을 한방 엎어컷을 날리면서 윌슨이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거 신문 펴놓고 잡지 펴놓고 글 쓰면 제목 그래요. 이 이상주의에 따라서 미국은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모건서 이론에 따라서 국제정치는 그렇지 아우토로가 정치도 모르고 까불어서 미국에다가 건방지게 그러니까 한 대 얻어맞지. 미국 그 마약하고 잘 퇴치했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그 정치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미국 동맹국가들은 분열되었습니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유엔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일부 이태리라든지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분열되었고 러시아, 중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러시아는 사실 자격도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략이라고. 그렇고서 유엔 현장을 빗대어서 미국을 맹비난을 했는데 비난 강도는 좀 약했고 중국도 규탄했는데 했죠. 북한은 격렬하게 규탄했어요. 불량배적이고 야수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겁은 좀 먹었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 중국 태도가 이렇게 규탄하고 북한이 규탄했지만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좀 말이 가까웠거든요. 중국 때문에 사실 저런 사변이 벌어진 부분도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총 한 방 쐈습니까? 얼굴 세게 한번 찡그렸습니까? 돌 하나 던졌습니까? 현지주의 속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트럼프식 한포 외교 능력이 과시된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요 밑에 부분은 아시죠? 이것도 재민이 뭐 차이 달라 해서 급했어. 마두로 부부가 바로 끌려가고 감옥에 있는, 감옥에 쪼글씩 있는데 무슨 생각할까요? 어제까지 꿈인가 생신가 안 하겠어요? 몇 시간 전까지 베네수엘라 3천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 부부와 족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이 마두로가 제 빈대가 많은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 참, 이 극과 극이죠. 이 트럼프 작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보잖아요. 누워서 봐야, 서서 봐야 될지, 앉아서 봐야 될지. 저는 서서 긴장감을 갖고 봐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보세요. 저는 서서 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서서 봐야 된다. 긴장을 갖고. 전쟁 사적으로 보면, 이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태를 5세대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의 세대는 어떻게 구분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는 무엇을 가지고 세대에 구분을 합니까?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속도, 한꺼번에 전송 속도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을 갖고 이게 저체 누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딱 단계적으로 탁탁탁 한 단계 올라갈 때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붙입니다. 전쟁도 이렇게 이론가들이, 많은 이론가들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세대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하메스가 4세대까지 붙였는데 제가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마지막 종합과제 연구를 이 4세대 전쟁에 대해서 20명 학자들대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연구를 하기 조차한 것이 하메스의 이 4세대 전쟁 이론 책을 20권 사서 같이 조인 학자들한테 이 책을 우리 통독하자. 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하자 해서 하메스 책인데, 하메스 책은 4세대까지 있는데 제가 덧붙여서 5세대를 만든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명이에요. 전쟁의 세대 구분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뭐냐?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이것을 갖고 우리는 바꿀 수 있다. 물론 손자병법이 나오던 시절 나폴레옹 이전에 수많은 전쟁에서 비슷한 전쟁들이 있었겠죠. 비슷한 전쟁,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외교사가 시작된 걸 비엔나 컨그레스, 우리 외교사에서는 나폴레옹 체제 이후를 우리가 근대사로, 근대사 이후의 전쟁은 이런 요소에서 전쟁이 결정되었다. 1세대, 나폴레옹 시대는 상비군 제도가 처음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비군의 규모와 잘 조직된 정도가 전쟁의 승리를 결정했다. 가장 잘 된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였거든요. 그 나폴레옹 군대가 이 상비군 규모로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거다. 나폴레옹 체제가 끝나고 나서 세계적 차원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대포가 멀리 나가고 화력이 큰 나라가 이기더라. 그래서 화력이 큰 나라가 그 시기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각국 지도자들, 왕들은 대포 크기를 늘리는데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기술자들을. 그리고 러시아 황제가 대포를 너무 크게, 구경 크게 한 거예요. 구경 크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경은 큰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짜르포라고 하는 게 있죠. 러시아 황제 짜르포는 이제 공갈포입니다. 공갈을 하는데 실천 못하는 거. 구경 큰데 실천력이 없는 거. 야, 러시아 짜르 대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다. 우리 같은 막 공갈 치지 말라는, 공갈에서 실행력의 모습으로 짜르포를 하는데 이때 화력의 위력이 결정입니다. 3세대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 민원체제 알죠? 민원체제. 저는 모를 수 있는데, 그때 나치가 등장해서 체코를 먹으려고 계속 하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그럼 체코를 먹어라. 그러면 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미넨 체제예요. 그 정도 양파. 그렇게 했는데 나치가 힘주고 하니까 이게 체코를 그냥 뭐 체코가 세계 최고의 기계공업이 발달해놨는데 나치가 체코를 먹고 난 뒤에 체코를 통해서 군수공장이 확보된 거죠. 이렇게 기동력이 더 강화됐는데 이제 폴란드 탐이 나는 거예요. 이 폴란드를 침략을 하니까 프랑스와 영국이 속었구나. 히틀러한테 속었구나. 히틀러가 체코 먹고 폴란드 먹으면 바로 영국과 프랑스를 치겠구나. 그래서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영국 선전포고. 나치한테 전쟁을 하겠다. 선전포고이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도 한 6달 걸리겠지. 파리에 프랑스에 와갖고 전쟁을 하려면 했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리가 점령당합니다. 기동력에 의해서. 나치가 가진 탱크 기동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상당히 좌우되었던. 그래서 기동력이 세쪽 비행기가 있고 전투기가 있고 탱크가 있는 쪽이 전쟁을 이기더라. 3세대 전쟁의 핵심은 기동력이다. 4세대 전쟁은 탱크도 있고 기동력도 좋고 장비도 좋고 상비군도 큰데 전쟁이 지는 나라가 막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 어떤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국민당정부. 그죠? 최근은 애프가니스탄 전쟁. 애프가니스탄 정부군이 32만인데 그 기관총도 곡괭이도 6만한테 32만이 깨집니다. 월남전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보고 지도자와 장병들이 정신전력이 뛰어나다. 정치적 의지가 있는 쪽이 전쟁을 이기더라. 4세대 전쟁,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의지. 특히 애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건 특별하죠. 5세대 전쟁은 AI와 결합된 참수작전 능력. 참수작전 능력이 있으니까 단기간 전쟁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푸틴이 지금 트럼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수만 명의 인력을 죽이고 전쟁 목표를 달성 못했잖아요. 야, 진짜 키우에 우리 가서 그냥 지도부를 그냥 무력화시켜야 되는 건데 괜히 점잖게 특수작전에다가 전설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끌고 3년 이상 전쟁에도 승부를 못 내요. 트럼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푸틴이에요. 제 전쟁 목표를 간단히 달성할 줄 모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세대 전쟁은 AI와 결합된 참수작전 수행 능력. 일본 전쟁서적 대망이라든지 옛날 전쟁에 봐도 뭐 참수작전이나 그 나라 지도부를 딱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많지만 그러나 비엔나 체제 이후에 다시 AI와 결합된 참수작전이 전쟁을 끝내는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강대국 지도자들이 저것을 좀 부러워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5세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참수작전 수행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참수작전 능력이라는 게 처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던 작전이다마는 작전 대상의 지도부를 일순간에 무력화시켜 군사작전이 성공해서 전시 군사적 목적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적 지도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레이건 때 한번 했어요. 가다피를 공격할 때 2분의 오차 때문에 가다피가 살아남았던 적이 있는데 1986년이죠. 실패는 했지만 가다피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도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쟁 기념관 대형 장비 시대 가면은 2개의 승용차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타는 차, 김일성이 타는 차 있는데 그때 김일성을 추적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 정보 관련 책자에 보면은 거의 한번 체포할 뻔했는데 가니까 담배 꽁초에 온기가 남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좀 더 정보가 정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번에 휴민트가 어떻게 했으면 미국의 정보작전이 마두로가 키우는 애완견의 숫자가 애완견이 노는 모습과 우는 소리 모든 걸 파악했어요. 마두로 주변에 모든 휴민트 인간 정보원들을 다 넣어서 그걸 철저하게 완벽하게 파악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보. 적지도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적지도부를 모두 한치 오차 없이 치밀하게 딱 무력화시키는 했고 더 중요한 건 민사작전 능력. 민사작전은 그 이후에 정치 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 미국은 뭐 처음에 가니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뭐 우리 대통령은 뭐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두로라고 하니까
그래, 떠들어라. 같이 혼나볼래? 딱 하니까 마두로 원어덕에서가 팍 시킨들 하겠다고 딱. 그래서 새로 정부를 지도자를 하면은 또 혼란스러우니까 로드리게스는 2인자가 갖고 있는 족벌 체제와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겁은 주서 우리 말을 듣게 하자.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일종의 군정이죠. 미국이 군정을 하고 신뢰할 만한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게 정권을 이양하고 그 사이에 미국의 모든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저 국가 체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인사작전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작전을 성공시키는데 뭐 이상주의, 국제연합, 국제법 이거 다 깡무시하는 거예요. 군사작전 하는데 성공하느냐 아니냐, 군사작전이 필요하냐 아니냐 따지지. 이게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거 딱 무시하고. 군사작전이 위의 요소를 철저히 무시해. 동맹국 반응, 국제 반응 깡 무시하고 작전을 했는데. 하여튼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될지. 어쨌든 트럼프식 5세대 전쟁은 치밀한 정보, 또 완벽한 작전, 그 작전 성공 이후에 어떻게 질서를 만들 것인가, 민사작전에 대한 로드맵, 군사작전 외의 요소 고려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미션 그 자체만 생각한 거예요. 이 기간에 12월 30일 날 제가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1월이 휴일인데.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이분 양해를 저 찾아온 걸 언론에 보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니까 프라브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양해를 얻어서 정리를 합니다. 브론슨 사령관 1월 오면서 휴일날 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의전 절차를 조금 모두 생략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 가니까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인사하는 것이 예일 끝에 연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 바쁜데 휴가에 가족들 데리고 왜 왔느냐 제가 물었더니 첫째 저하고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약속을 한 적이 있대요. 그 지난 유엔 데이 기간 또 축제 기간에 왔었는데 그때 중앙홀에서 짧게 만났는데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오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의례적인 인사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휴가 기간에서 약속을 지키러 왔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왔는데 그럼 약속 지키러 온 거는 고맙고 근데 진짜로 당신이 지금 왔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 앞으로 미래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한국의 지리, 역사, 정체성, 한국 국민의 모든 애티튜드 이런 것을 좀 잘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좀 부족해서 공부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날 2시간 이상 여기 머물렀어요. 저하고 대화도 한 40, 50분 하고 여기 우리 전쟁 역사실부터 쭉 돌아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알아야 유사시에 전쟁 작전을 잘한다니까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휴가 기간에 제 사성장군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의 사성장군 연합사령관이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잘 왔습니다. 그때 공부 안 해갖고 혼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6.25 전쟁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전쟁이 어디입니까? 장진호 전투죠. 미국의 기록에는 초신이 장진호를 일본식 발언했는데 미국은 초신 전쟁인데 이 장진호 전투가 우리 역사를 많이 바꿉니다. 장진호 전투 끝나기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이 압록강을 진출하고 곧 한반도 전체를 석권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하기 직전 상황에 생겨서 미군이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룰루루 올라갈 때 중국군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중국은 늘 거기다가 미군이 들어오는 길에다가 도망가는 흔적 같은 그 중국이 남겨 얘들이 도망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도망간 줄 알고 느끼고 깊숙이 들어왔을 때 중국군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서 로지스틱을 다 차단시키고 포위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해요. 한 전투에서 미군 역사에서 4,000여 명이 전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1000여 명이 개전사가 4000여 명이 실종돼서 6000여 명이 한 전투에서 헐판소에 다 죽. 그게 장진호 전투입니다. 미군의 교범 연구할 때 교육 과정에서 꼭 가르치는 전쟁이 장진호 전투예요. 그게 지리 환경과 모든 걸 잘 알아야 된다. 너무 중국을 만화해봤고, 이 기상 조건도 잘못 알았대요. 그 당시에 한국 6.25 전쟁 참전한 미군들에게 팜플렛이 있어요. 그 팜플렛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묘사하냐, 미군들 설명할 때. 나라 사이즈는 인디애나 주만 하고, 인디애나 스테이트만 하고, 기후는 큐슈 기후하고 같다. 큐슈 기후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 가면 된다는 거죠. 큐슈 기후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지금 비교가 됩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날씨하고 큐슈 기후하고는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얼어서 많이 죽고 장비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윤활유들이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건데, 아무튼 그런 역사적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이번에 공부 잘 하고 가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제안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28,000명 주둔한 장병 전체가 대한민국 전쟁 기념관에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서 한국 역사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 제가 좋은 제안이다. 우리가 잘 도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우리 지금 국민들이 전쟁 걱정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태평성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 그래서 여기 와서 미래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군사령관은 휴가를 이용해서 와서 한반도를 공부하고 지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있대. 저런 고급 장교들이 임무 유지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가 등장하든 누가 등장하든 통수권자가 지시하면 군사작전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나라, 이렇게 강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들으면 옆에 있는 분이 브로슨 사령관의 부인이에요. 젊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부인과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쭉 했는 이야기 좀 들으니까 부인이 결혼할 때는 대위였고 법무관은 본인은 중이었다 그래요. 제가 평소에 거수 굉장히 잘하는 거 부르니까 부인은 잘한다 그래요. 상반이었죠, 상반. 그러니까 아들도 한국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해서 조금 한국 공부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선물로 만화책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마워요. 하여튼 우리에게 보면은 휴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공부하는 고급 장교, 이곳 대장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보적 교훈. 다른 요 그림 사진 누군지 알겠어요? 대원군입니다. 대원군이 슬픈 스토리가 많죠. 대원군이, 여기 나오는 그림만 설명드리면은 대원군이 1882년 7월 13일에 용산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에 연행이 돼요. 연행이보다는 이제 대원군에게 청나라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한번 파티하자고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호위병 한 50명 데려왔는데 대원군이 그 당시는 대한민국 실세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 최고의 정치 실세예요. 한반도의 마두로죠. 실세인데 대원군이 호위 병력을 한 5, 60명 데리고 그 군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파티하러 들어가자마자 파티가 아니고 그냥 호위병들이 우리 같은 호위병의 부장을 다 해제시키고 좀 가자 어디로 하마에 태워갖고 저 지금부터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화성입니다. 화성 쪽에 가서 배를 태워가지고 쭉 중국 북경 옆에 천진을 끄고 갑니다. 대한민국의 마두로 최고의 실세가 그냥 청나라 군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청나라 군대가 그때 인천에 정박했던 군인이 한 3,600명 서울에 들어온 군인들이니까 이 청나라 군대 그때 청나라 군의 2인자 되는 사람이 위안스카이 원시에게 그때 나이 23살입니다. 좀 창피하죠.
23살이 한국의 마두로 같은 대원군을 이렇게 두 명이서 마군총 해가지고 두 명이서 연행해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신하들이 조정 대신들이 막 기겁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만 보면은 오금이 저린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그때 겁에 질린 조선 관리들 큰 물려갖고 이권에 많이 개입해서 건강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그 이권을 돈을 벌어가지고 서태후한테 갖다 바치고 정책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 본국에서 엄청나게 하게 되죠. 이 일을 쳤가이고 안보적 교훈은 다 나온 거죠. 안보적 교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트럼프식 한포위가 미래지적 새로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 대비해야 되는 거. 강도의 한포위가 재현을, 우리 걱정을 심각하게 누워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로 뜨고 긴장하면서 걱정해야 된다. 또 강대국가는 영향권에 대한 묵인 질서, 동유럽은 구소련이 먹고 남미는 미국이 먹고 소위로 이런 세력 균형의 정치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있죠. 강대국의 한포위가 참 무섭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안보에도 미국의 밑보인 국가들이 작은 중소국가들이 위축될 수 있겠죠. 대표적인 나라 북한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어떤 국제적 영향력은 그래도 힘도 중요하지만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도덕 영향력은 조금 급감할 수 있는 부분도 봐야 되는 이 시점이 원래 11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평범합니다. 결론. 기승전결 결론. 군사 지도부, 경호 경비 작전 태세도 강화하고, 비밀도 좀 잘 유지돼야 되고, 이 애완견 위치까지 다 파악하는 이 정보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호 경비 작전 해야 되고, 유사시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던지려고 하고 핵을 곧 보토를 들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땐 팔목을 비틀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무기를 자꾸 던지려고 하면 팔목 비트는 작전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을 먹게 하는 작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숙지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분석한 TF를 적극 운영하겠어. 운영해서 군사적 교훈을 도출하고, 또 LC 차원에서는 한포 이후의 신질서에 대비한 외교적 유연성을 어떻게 이 당국을 헤쳐나가게 대해서 많은 식자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 험난한 외교 환경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에 대해서 이제는 초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 지혜를 모으고 네트워킹을 잘 작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대비해야 나라도 건사하고, 우리 민족의 해가지 꿈꾸는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준비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정리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의 작전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인류 역사에 굉장히 충격을 준 3천만 나라를 저렇게 2시간 5분 만에 이렇게 요리해낸다는 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제 미국이 침공하면서 이제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인데 그 미국이 침공했던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더 혼돈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두로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파나마의 노리에가였죠. 노리에가를 체포를 했고 재판을 붙였는데, 참 최근에 파나마를 가니까 노리에가 딸이 파나마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태연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남미, 특히 중미의 파나마나 베네수엘라 또는 에티오피아 많은 작은 나라들이 중미 대륙에 있어서 물론 좌파 정권도 많이 들고 미국의 좀 반미적인 정부들을 쓰지만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대외 정책은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나. 좀 강압 공포 정치가 영향을 줘서 좀 미국에 유리한 환경이 되어질 걸로 보고, 특히 세력권을 좀 재편해서 중미하고 이쪽 남미는 미국 영향권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좀 적게 하고, 뭐 지금 가장 문제된 게 베네수엘라에 중국이 투자했던 부분, 파나마에 중국이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미국의 신경을 예민하게 했거든요. 파나마도 우리가 도로 회수하겠다 이런 입장이 트럼프가 밝힌 적도 있기 때문에, 중미는 남미의 큰 나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모르겠어, 작은 나라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칩셋에 순응할 걸로 보고요. 오늘 글란드도 보니까, 오늘 새벽에 CNN을 쭉 보니까 글란드 총리가 이거 뭐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제안은 막 적극적으로 우리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식 군함 외교가 먹혀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이것이 포스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지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트럼프 있을 동안은 중미 국가들이 함부로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좀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한미 동맹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두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뭐 석유 국유화 문제라든지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이 정도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도록 외교를 안 했더라면 한 생각을 감옥에 살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라도 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외교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했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의 외교는 세계가 세력 균형 이론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최근에 시진핑 수석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어느 것이 옳은 편인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 하니까 우리 대통령은 나와서 공자 말씀 얘기다 이렇게 조건을 던졌는데, 제가 생각할 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이, 이것을 일정 기간 우리가 롱텀 또 미드텀 봤을 때, 니어텀을 봤을 때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세력이 진영 대결 구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또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 잘 확보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자체가 오래 가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리해요. 어쨌든 강대국끼리 좀 친하게 하는 것이 좀 좋으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을 모색을 해야 돼. 거기에 모든 기업가들과 공공외교망과 모든 외교관들의 능력과 실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